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ETF로 연금 투자하기 한번 이제 제대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네. 최근에 연금을 ETF로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이 늘어났죠. 네, 어떤 되게 이유 때문에 많았죠. 늘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틀은 그거 같아요. 예전에 연금 투자라고 하면 보통 원리금 보장형 또는 이제 예금 관련 상품들에 많은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시대적인 흐름이 우리가 노후 준비가 점점 중요하다. 우리가 소득 대체율이 높지 않다. 점점 더 투자 수익을 올리고 또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시대적 흐름을 통해서 좀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던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 중에서 ETF라는 투자 수단이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투자 수단이다라는 투자자분들의 공감대가 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지 않나. 그 부분이 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 대비해서 ETF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장점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저비용 구조로 운용이 된다는 점. 아무래도 장기 투자는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조다 보니까 이러한 저비용 구조의 ETF가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다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ETF만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내가 섹터든 어떤 시장이든 간에 그 ETF 하나만으로도 그 안에서의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산 투자 효과, 결국 장기 투자와 연동이 되면서 장기 투자의 핵심 요소를 ETF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펀드라든지 간접 투자 상품 대비해서 ETF는 매일매일 내가 운용하는 종목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명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ETF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매일매일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금융상품들 대비해서 환급성이 좋다라는 측면. 다시 정리해서 보면 결국 ETF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장점이 연금계좌와의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해주셨는데요. 네. 아까도 초반에 얘기해 주셨는데 ETF 시장 100조 원 넘었다는 얘기가 네. 불과 한두 달 전에 들렸는데 네. 벌써 또 그새 또 20-30%가 늘어나서 120조, 130조? 사실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외국 투자 자문회사 분들도 만날 기회가 생겼었는데 네. 미국 시장 전체가 다른 전 세계 시장들보다 월등히 크고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자본 비중에 비해서 2%도 안 되는 작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ETF 시장은 한국이 또 되게 크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이면 중화권에만 해도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몇 배는 큰 시장인데 왜 한국에 ETF 홍보하러 오세요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ETF 시장, ETF가 말 그대로 펀드 성향을 가진 직접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잖아요. 네네. 한국 사람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 분야에 투자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맞아요. 그런 투자에 대해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국 투자 성향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 투자 성향과 더불어서 ETF라는 그 투자 상품 자체가 결국 펀드라는 속성과 주식이라는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펀드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ETF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ETF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시장이 자연스럽게 좀 커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죠. 네. 차이점, 저 정말 궁금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리가 그 연금이라고 하면 3층 연금이라고 하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사적연금의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연금계좌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통상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연금저축과 그리고 퇴직연금 DC IRP 계좌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개가 같은 듯 좀 달라요. 대부분 혼용해서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제일 큰 차이점은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요. 예를 들면 연금저축 계좌는 600만 원 한도가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DC IRP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 한도예요. 900만 원 한도라는 건 연금저축 계좌를 포함해서 900만 원 한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고 ETF 기준으로 보게 되면 또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DC IRP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또 하나 다른 점은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또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있죠. 그 70%가 있다는 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앞에서 제가 또 중도 해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연금저축 계좌는 중도 해지가 좀 자유롭습니다. 근데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그런 중도 해지나 해지가 쉽지 않다.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둘 다 좀 장단점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투자하실 때 알고 하셔야 된다. 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들의 차이점
차이점을 들어봤는데 네. 쉽게 말해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으로 이제 투자를 하려면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퇴직 때까지 장기 투자라는 어느 정도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겠네요. 그렇죠. 대신에 이거를 잘 지켰을 때 혜택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 맞아요. 요 정도로만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중간에 또 돈이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또 감안을 하고 일정 부분만 또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 생각하면.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를 구분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연금 계좌를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세액공제 생각하시고 많이들 투자하시니까 그럼 내가 900만 원을 기준으로 그럼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 DC, IRP에 얼마씩 넣어야 돼? 라고 많이들 하세요. 그냥 이거 퇴직연금에 900만 원 다 넣으면 돼? 이렇게 또는 뭐 연금저축 600만 원만 넣어도 돼?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이것도 하나의 일례가 될 수 있고 그냥 저만의 솔루션이라고 제시를 해드리면 그냥 내가 900만 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계좌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 그리고 IRP 계좌에 300만 원 이렇게 일단 투자를 하시면 가장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좋은 솔루션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다음 또 이야기 해볼게요. 연금에서 투자가 가능한 ETF, 아까 제가 초반에도 이야기했었는데, 네. 제가 보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위험한 친구들인가 봐요 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네네. 연금 투자에서 가능한 ETF가 당연히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한 번 더 정리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사실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연금저축과 또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게 또 다르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 요것만 딱 보시면 이제는 이제 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DC, IRP에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하나만 더 아셔야 되는 건 여기에서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ETF 기준으로 레버리지 인버스를 제외한 다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ETF명의 선물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 선물이라고 들어가 있는 ETF들은 99% 투자할 수가 없다.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선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ETF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제외한 모든 ETF가 투자 가능하다. 두 번째, 퇴직연금 DC, IRP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 플러스 상품명의 선물이 들어가는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ETF 중에서 뭐 환해지나 뭐 커버드콜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 거네요. 다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환해지도 그렇고 커버드콜 전략도 그렇고 그걸 만약에 선물을 활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스닥 100 환해지인데 선물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연금에 대해서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선물이 안 된댔으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상품명에서 구분하시는 게 제일 직관적일 것 같아요. 네.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네. 퇴직연금 DC나 IRP에서 안전자산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네.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구분해 놨어요. 그리고 위험자산의 투자 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연금저축계좌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게 900만 원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배분할까요? 라고 했을 때 연금저축계좌 일단 600만 원 가득 채우고 300만 원을 퇴직연금 계좌에 채우시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해보면 물론 연금계좌라는 게 그 위험한 친구들을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해주기는 하지만 어떻게 반대로 보게 되면 연금저축계좌가 상대적으로 투자자의 선택권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00만 원을 연금저축계좌에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50%가 넘는 자산에 투자하는 ETF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50%가 넘지 않는 자산에 투자하는 ETF들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산에 70% 투자 한도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그런 퇴직연금 계좌에서 주식 한도가 50%가 넘지 않는 자산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 네, 저도 이 시스템을 좀 알게 됐는 게, 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의 특정 종목이랑 채권이랑,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랑 뭐 채권이랑 이렇게 해서 묶는 좀 특이한 상품들이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타사 얘기지만. 네네.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만들지 하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야 특정 종목,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을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채권 비율을 이제 뭐 70% 이상인가 뭐 섞었을 때. 맞아요. 네, 그러면 단일 종목인데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게 모든 ETF는 ETF
ETF 종목이 10종목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애플과 같은 단일 종목 ETF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식 종목 하나랑 채권 종목 9종목을 결합을 해서 그렇게 주식 종목의 30%의 비중을 가져가요. 그러면 내가 퇴직연금 계좌에 100% 투자를 하게 되면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이런 종목들을 30%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주식과 채권의 자산 배분도 되는 구조이고, 그리고 내가 안전자산 30%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이제 위험자산이 보통 주식으로 많이 구성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주식의 비중을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80%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응용을 해서 생각보다 많은 종목들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